하진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또다시 지나갔죠. 30살이 된 지금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악몽처럼 찾아와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 하연지가 휠체어에 앉아 힘겹게 미소 짓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 정병철이 집을 떠나던 그날의 차가운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 도착한 하진수는 책상 위에 놓인 사건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 공무원 수사, 금융사기 사건, 부동산 비리.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자신이 경찰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였거든요. 하진수, 오늘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어. 직속 상관인 강 형사가 다가와 파일을 건넸습니다. 대형 건설사 비리 의혹이야. 꽤 복잡한 사건 같은데 내가 맡아보겠어? 파일을 받아든 하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건설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바로 아버지 정병철이 운영하는 회사였거든요. 20년 만에 아버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하진수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묘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밝혀낼 거예요. 하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반신불수가 된 진짜 이유도, 아버지가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났는지도 모두 알아낼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진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담겨 있었죠. 진수야,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마. 녹음기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를 들으며 하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의지도 더욱 확고해졌어요. 하진수는 어머니 하연지의 성씨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병철이 집을 떠난 후 어머니는 아들이 아버지와 연관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그때부터 하진수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죠. 이제 하진수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용서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진실을 밝혀내어 정의를 실현하거나.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하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하연지가 남긴 유품들이 담겨 있었죠. 낡은 일기장, 병원 영수증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하연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진수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휠체어에 앉아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의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어머니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섬세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날짜를 보니 하진수가 10살이던 해였어요. 병철이가 이상해졌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요즘 들어 거짓말을 자주 한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페이지를 넘기며 하진수는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정병철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 그리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진수 아빠와 크게 싸웠다. 회사 비리를 그만두라고 했더니 나더러 조용히 있으라고 하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진수 아빠가 범죄자가 되는 건 절대 안 돼. 하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비리를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심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 아빠가 협박을 한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나와 진수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마지막 날짜의 일기는 하진수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오늘 진수 아빠 회사에 가서 증거 자료를 가져오려 했는데 계단에서 넘어졌다.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어.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 하지만 정말 사고였을까? 하진수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신불수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아버지 정병철이 어머니를 위협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크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형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정병철 건설 비리 사건. 내일부터 본격 수사 시작. 준비해둬. 하진수는 문자를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20년 전 어머니가 하지 못한 일을 이제 아들이 대신 해낼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하연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진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 하연지와 단둘이 살아가야 했던 그 힘겨운 시간들 말이죠. 10살이던 어느 겨울날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난방비를 내지 못해 보일러가 끊어진 지 일주일째, 어머니와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던 그날 밤이요. 진수야, 엄마 다리에 붙어 있어. 따뜻할 거야. 하연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몸도 차가웠어요. 하진수는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더 힘들어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5시면 어머니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양복점에서 받아온 단추 달기, 옷수선 작업이었어요.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바늘과 실을 잡고 있으면 손가락 끝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하진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의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드리곤 했어요. 엄마 아픈데 쉬세요. 하진수가 말하면 하연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진수야. 엄마는 안 아파. 우리 진수가 밥 먹어야 하니까. 하지만 하진수는 밤마다 들리는 어머니의 작은 신음소리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는 것을, 그리고 다리에 욕창이 생겨서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식비였습니다. 어머니의 수입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는데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쌀이 떨어지면 어머니는 라면으로 때우곤 했습니다. 하진수가 배고프다고 하면 자신의 라면을 반으로 나눠주면서도 엄마는 배불러라고 말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교복비, 교재비, 급식비까지 필요한 돈이 늘어났거든요. 하연지는 밤늦게까지 일해서 돈을 벌려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엄마가 쓸모없어서. 하연지가 아들의 운동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새 것을 사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진수는 그 운동화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아직 신을 수 있어요. 하진수는 골판지를 오려서 구멍난 부분에 넣고 다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젖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PC방에 가자고 할 때 하진수는 항상 숙제가 있어서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1,000원도 쓰기 아까웠거든요. 친구들이 새 게임이나 인기 있는 운동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진수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자신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우리 진수가 전교 1등이래요. 어머니가 이웃집 아줌마에게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하연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얼마나 환했는지 하진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그 미소 하나 때문에 하진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울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왜 자신들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아버지는 떠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진수는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을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말이에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하진수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죠.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학부모 상담에 오고 운동회에도 참석하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어요. 반장 아버지는 의사시래요.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이에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가족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을까요? 어느 날 하진수는 친구들과 시내에 나갔다가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을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진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18살이 된 어느 날 하진수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진수야,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현명했지만 하진수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진수는 매일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어요. 병원비 걱정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없어도 혼자 잘할 수 있지? 하연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서도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하진수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만약 어머니마저 자신을 떠난다면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어머니는 회복되었지만 그 사건은 하진수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세상은 약한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 하진수는 경찰행정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위험한 일이라고 걱정했거든요. 엄마,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진수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진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가 응원할게. 하연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항상 조심해. 경찰이 된 후 하진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할 때마다 특별한 열정을 보였어요. 동료들은 그의 성실함과 정의감에 감탄했지만 하진수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가난과 아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말이에요. 하진수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주곤 했어요. 자신이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이 하진수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는 유언이었지만 하진수는 그럴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의 가난과 고통,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의 시작이 아버지였으니까요. 정병철 건설 비리 수사가 시작되면서 하진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서류를 뒤지고 증인들을 만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강 형사는 하진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감탄했지만 그 이유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진수, 이 사건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강 형사가 물어봤을 때 하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진수는 아버지 정병철의 비리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견된 것은 허위 설계 변경 승인서였어요. 구조용 철근을 16mm에서 12mm로 바꾸면서도 구청에는 원래 규격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액만 해도 프로젝트당 수십억 단위였죠. 더 심각한 것은 안전점검 조작이었습니다. 하진수가 발견한 내부 문서에는 건축물 안전점검업체 대표와 정병철 사이에 금전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매달 500만 원씩 건네주면서 안전점검 결과를 조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증거네요. 하진수는 회계장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병철 건설의 회계 담당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제보한 자료였어요. 이중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포탈한 것은 물론 하청업체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까지 숨겨진 계좌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수는 밤늦게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읽어보려 했어요. 그러다가 놓쳤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병철이가 또 거짓말을 했어. 청도 아파트 현장에서 철근이 부러졌다는데 괜찮다고 우기네. 내가 몰래 본 검사 보고서에는 분명히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말이야.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 하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도 아파트라면 20년 전에 붕괴 사고가 난 그 현장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미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진수는 당시 청도 아파트 붕괴 사고 수사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사고 원인은 구조적 결함으로 결론 났지만 정작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진수에게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과 정병철의 이중 장부, 그리고 안전점검 조작 증거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청도 아파트 사고도 다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환자의 부상 정도로 보아 단순한 낙상사고로 보기 어려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손상 패턴. 어머니의 의료 기록에 적힌 의사의 소견이 하진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형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하진수 대박이야. 정병철의 비자금 계좌에서 150억이 나왔어. 내일 본격적인 압수수색 들어간다. 네, 알겠습니다. 하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직접 대면할 날이 다가온 거죠. 그날 밤 하진수는 어머니의 묘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도, 엄마를 다치게 한 것도 모두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하진수의 복수 의지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하진수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 정병철과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온 거죠. 강 형사를 비롯한 수사팀과 함께 정병철 건설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하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 들어가자. 하진수, 너는 회계 자료 쪽을 맡아. 강 형사의 지시에 따라 하진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아버지를 만나게 될 텐데 과연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볼까요? 정병철의 사무실 문이 열렸을 때 하진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난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정병철은 경찰들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병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굵었어요. 하진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와 싸우던 그날 밤의 목소리,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어요. 정병철 씨, 건설업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 형사가 영장을 내보였을 때 정병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사팀을 훑어보다가 하진수에게 머물렀어요. 하진수는 침착하게 회계 서류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은 것은 정병철 건설의 주거래 은행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각각 법인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지만 눈에 띄는 것은 해외 은행 계좌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하진수가 홍콩 HSBC 은행 계좌 개설 서류를 발견했을 때 정병철의 얼굴이 더욱 경직되었어요. 계좌 개설일은 2년 전이었고 잔액은 무려 9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진수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청도 아파트 건설 당시의 자재 구매 계약서를 보니 실제 구매한 철근은 12mm였는데 설계도면에는 16mm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그 차액만 해도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안전점검 관련 서류도 여기 있네요. 하진수는 건축물 안전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건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한 공식 서류였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진단 결과란에 수정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정병철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진수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안전점검업체 대표 김모 씨와의 금전거래 내역이었어요. 매월 5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송금한 기록이 3년간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김모 씨는 총 1억 8천만 원을 받았네요. 하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의 대가로 안전점검 결과를 조작한 것이 분명했어요. 회계장부를 뒤지던 중 하진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중장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거죠. 세무서 제출용 장부에는 매출이 연간 200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내부관리용 장부에는 실제 매출이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탈세 규모만 해도 수십억 원이겠네요. 하진수는 국세청 신고서와 내부 장부를 대조해 봤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합치면 포탈세액이 80억 원에 육박했어요. 하청업체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관련 자료도 발견되었습니다. 공공건설 공사대금의 3%,
모모토목월 1,000만 원 정기지급 등의 메모가 적힌 수첩이 금고에서 나왔어요. 정병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잠깐, 그 서류는 왜 가져가는 거요? 정병철이 하진수에게 물어봤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진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른 압수물건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로 판단됩니다. 하진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정병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하진수를 계속 바라봤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진수는 디지털 포렌식 팀과 함께 정병철의 컴퓨터도 조사했습니다. 삭제된 파일 복구 결과 해외 계좌로의 자금 이체 지시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어요.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은행들이었습니다. 이메일 복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자가 하진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안전정 검업체 대표와 주고받은 메일에서 이번 달분 처리 완료했음. 다음 현장도 부탁드림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하진수는 또한 정병철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0억 원을 발견했습니다. 5만 원권 신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출처를 추적해보니 하청업체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후 하진수는 정병철의 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새로운 아내 이소연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아파트 시세가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며칠 후 하진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병철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5년간 정병철의 모든 계좌에서 총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출입되었던 것입니다. 의심거래 보고서 STR도 여러 건 접수되어 있네요. FIU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일회성 현금 거래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10여 차례 있었어요. 대부분 건설 관련 업체들과의 거래였습니다. 하진수는 국세청과도 협조하여 정병철의 세무조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병철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매년 적정한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조작이 너무 체계적이에요.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탈세를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온 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수사 과정에서 하진수는 정병철의 공인회계사도 찾아갔습니다. 세진회계법인의 박모 공인회계사는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어요. 정병철 회장님이 매년 5천만 원씩 주시면서 장부 조작을 부탁하셨어요. 박 공인회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인 줄 알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하진수에게는 정병철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횡령 150억 원, 탈세 80억 원, 안전점검 조작, 그리고 청도 아파트 부실 시공까지 이 모든 죄목이 입증 가능한 상태였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네요. 하진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파악했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도 확보했어요. 이제 정면 대결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하연지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말이죠. 하진수는 토요일 오후를 택했습니다. 정병철이 혼자 교회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교회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진수는 정병철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병철이 주차장으로 향할 때
하진수가 다가갔습니다. 정병철 씨? 하진수의 목소리에 정병철이 돌아봤어요. 가까이서 본 아버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정병철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하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수입니다. 하연지의 아들이에요. 정병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떨리더니 한참 동안 하진수를 바라봤어요. 진수야? 정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진수란 말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네, 그 진수 맞습니다. 아버지가 버리고 간 그 아들 말이에요. 하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병철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이럴 수가. 그럼 너가 그때 압수수색 온 경찰. 정병철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 중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맞아요. 저는 경찰이 되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진수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하진수가 꺼낸 것은 홍콩 HSBC 은행 계좌 사본이었습니다. 90억 원이 들어있던 이 계좌 기억나세요? 국정감사에서 이미 해외 도피 자금으로 분류되었어요. 정병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회사 운영자금이었어. 회사 운영자금이요? 하진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스위스 UBS 은행에 60억, 싱가포르 DBS 은행에 80억, 총 230억 원의 해외 도피자금 말이에요. 정병철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진수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해 나갔어요. 세무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하진수가 국세청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10년간 포탈세액이 80억 원에 달해요. 부가가치세 40억, 법인세 30억, 소득세 10억 원을 빼먹으셨네요. 진수야. 이건 너무. 정병철이 변명하려 했지만 하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모공인회계사도 모든 걸 자백했어요. 하진수는 진술조서를 보여줬습니다. 매년 5천만 원씩 주면서 장부 조작을 지시하셨다고 하더군요. 여기 녹음 파일도 있어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박 공인회계사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정병철 회장이 직접 이중장부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실제 매출을 절반으로 줄여서 신고하라고 했어요. 정병철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수야. 아빠가 설명요? 하진수는 안전점검 조작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건설안전공단 김모 팀장에게 3년간 1억 8천만 원을 준 것도 설명할 건가요? 안전점검 결과를 적합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진수는 복구된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직접 보낸 메일이에요. 이번 달분 처리 감사합니다. 다음 현장도 적합 판정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완전히 복구되었어요. 정병철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을 위해서요? 하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는 청도 아파트 붕괴 사고 수사 기록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청도 아파트 붕괴 사고 재수사 결과예요. 16mm 철근 대신 12mm를 사용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구조 계산서도 조작되었고요. 하진수는 감정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다시 감정한 결과 사고 당시 건물에 내진 성능이 설계치의 40%밖에 안 되었대요. 완전한 부실 시공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쳤어요. 하진수는 피해자 명단을 내밀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하반신 마비,
김철수 씨는 척추 손상으로 평생 휠체어 생활. 그리고 이정호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정병철은 피해자 사진들을 보더니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하진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철근이 부러졌다는데 괜찮다고 우기네. 검사 보고서에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라고 적혀 있어요. 하진수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아시죠?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셨지만 의료진은 다르게 봤어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모 교수의 소견서예요. 하진수가 의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환자의 부상 양상으로 보아 단순 낙상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됨.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 정병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야. 그때는 정말 실수였어. 실수요? 하진수는 병원 CCTV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0년 전 자료지만 아직 보관되어 있더군요. 엄마가 아버지와 만난 후 응급실로 실려온 시각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격자 진술도 있어요. 하진수는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당시 병원 청소부였던 박모 씨의 증언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밀치는 걸 봤다. 여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했어요. 정병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하진수는 검찰 기소장을 꺼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안전점검 조작, 탈세, 상해죄까지 총 5개 죄목으로 기소되었어요. 형사들이 계산한 구형량이에요. 하진수가 양형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횡령 150억 원은 특경법 적용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여기에 다른 죄목들 경합범 처리하면 징역 15년에서 20년 사이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하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배상금도 150억 원에 추가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면 200억 원은 넘을 거예요. 정병철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용서요? 하진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죠, 아버지. 저는 이 사건의 수사관이니까 증인석에서 아버지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어요.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대면 후 일주일이 지나자 정병철 건설 비리 사건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수가 제공한 결정적 증거들 덕분에 수사는 급물살을 탔어요. 검찰은 정병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병철 건설 대표 긴급체포 뉴스 헤드라인이 나오던 날 하진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뉴스를 지켜봤어요. 기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피의자 정병철은 지난 10년간 총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을 조작하여 부실 시공을 은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병철의 재산 동결 조치도 즉각 시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병철 명의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고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30억 원, 용인 별장 10억 원, 그리고 해외 부동산까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총 재산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 조사를 담당한 국세청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어 몰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아내 이소연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정병철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죠. 법원에 제출한 이혼 사유서에는 남편의 범죄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혼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참 뻔한 여자네요. 하진수는 이소연의 행동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모습이 이제는 남편을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버림받는 꼴이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년 전 청도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도 아파트 붕괴 사고 재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강 형사가 하진수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내가 제출한 어머니의 일기장과 당시 안전점검 조작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 이제 정병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추가될 예정이야. 재수사팀은 당시 사고 현장을 다시 감식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구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설계 하중의 50%도 견디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구조 전문가가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6mm 철근 대신 12mm를 사용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치의 60%에 불과했어요. 이는 명백한 부실 시공입니다. 하진수는 청도 아파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영수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하반신 마비로 20년간 고통받아온 모습이 어머니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사님. 박영수 씨는 하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억울함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정병철이 받을 처벌이 기대됩니다. 형사님 덕분에 우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정병철의 재산에서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상이 이뤄질 거라고 하더군요. 하진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해결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정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 하연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병철에 대한 죄목은 총 7개였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상, 안전점검 조작, 탈세, 상해죄, 증거인멸 그리고 자금 세탁까지였습니다. 구형량은 징역 15년과 추징금 2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담당 검사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정병철을 면회하러 간 날 하진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 달 만에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체중도 10kg 가까이 빠져 있었어요. 권위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야. 정병철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현지 엄마에게도, 너에게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하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처음보다는 덜 적대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늦었지. 하지만 진수야,
아빠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병철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지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도 모두 엄마 덕분이야. 변호사가 그러는데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해. 정병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싶어. 하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대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엄마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현지가 그런 말을 했구나. 정병철은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사람을 저버렸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해.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거의 완성되어 갔지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어머니의 유언을 어긴 죄책감도 있었고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어 가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병철의 1심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진수는 법정에 앉아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려 했어요. 방청석은 피해자 가족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피고인 정병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안전점검 조작, 상해 등 총 7개 죄목에 대해 유죄로 인정됩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안전점검을 조작하여 부실 시공을 은폐한 행위는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큽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합니다. 판사가 드디어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고 추징금 150억 원을 부과합니다. 또한 청도 아파트 붕괴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30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정병철은 판결을 듣자마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해서 겨우 일으켜 세웠어요. 하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정병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입모양으로 미안하다라고 말했어요. 하진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담당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특히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건설업계의 부정부패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도 아파트 사고 피해자들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어요. 20년간의 한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하진수 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저녁 하진수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고 마치 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아버지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하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복수를 완성했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하진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하진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병철이 교도소에서 청도 아파트 사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는 것이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의 탐욕과 무책임함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고통받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여러분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늦었지만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박영수 씨가 하진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병철 씨가 보낸 편지를 읽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요. 물론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그리고 하진수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요? 하진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강 형사가 하진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 정말 훌륭했어. 상부에서도 내 공로를 인정하고 있어. 승진 얘기도 나오고 있고 포상금도 나올 예정이야. 하지만 하진수에게는 승진이나 포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의 평화였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진정한 해방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하진수는 정병철이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왜 매주 이곳에 왔는지 궁금했거든요. 예배에 참석하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용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움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하진수의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예배가 끝난 후 하진수는 다시 어머니의 묘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꽃을 사가지고 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던 백합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말이에요. 하진수는 꽃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였네요. 엄마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하진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진수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정의감 넘치는 경찰이었지만 예전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건을 처리할 때도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자들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내는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하진수는 정병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아직 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하연지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셨거든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만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참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하진수는 어머니의 묘소에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평안해졌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거예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진수는 일어나서 묘소를 뒤돌아보며 걸어갔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용서로 살아가는 인생 말이에요. 어머니 하연지의 마지막 유언이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피해자들은 보상받았으며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진수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